네,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상소의 포기와 취하, 그리고 상소권의 회복, 다음으로 상소 제기의 방식과 상소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상소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소 이익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4788에 보시면은 상소에 의하여 원심 재판에 대한 불복을 없앰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예를 들어서 4787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항소할 수 있는 판결이라는 것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소할 수 있다. 또 371조에서는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402조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불복이 있으면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불복을 없앰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상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에 불복을 해서 징역 6월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불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바로 상소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소의 이익이라는 것은 상소가 상소권자에게 이익이 되는가의 문제로서 이것이 바로 상소의 이익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4789에 보시면 무죄 판결의 이유를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무죄 판결의 이유를 다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판결의 구조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문에서는 피고인은 무죄라는 예를 들어서 주문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위법성에 조각된다든지, 책임이 조각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이 주문은 다투지 않으면서 무죄의 이유가 되는 이 부분을 다퉈서 상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설과 적극설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대법원 93년 3월 4일자 925 2일 결정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의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관세법 위반 등 피고 사건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9억 3,508만 436원의 납부 명령을 받고 5천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이 5천만 원을 벌금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신청인이 벌금 5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역장 유치를 위한 형 집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루에 금 얼마를 환산을 해서 노역장에 가두어 두는 것이죠. 가두어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4790에 보시면, 그러자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해 선고된 벌금형은 위 5천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489조에 기하여 의정부지청장이 신청인이 납부한 위 돈을 추징금으로 수납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환형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환형 처분한다는 것이 이 노역장으로 환형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그런 것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489조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표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재판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강의안 5810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이의신청을 하자 4792에서 원심은 신청인에 대하여 현재 효력을 가지는 신청인 주장의 검사의 집행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문해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유에서는 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으므로 벌금 미납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발부된 형집행장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죠.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면서 이유에서는 벌금이 이미 납부되었다고 인정을 한 것이죠. 4793에서 보면 다른 한편 검사가 그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를 했는데 원심 결정 이유 가운데 벌금이 이미 납부되었다고 판시한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이유에 있었던 거죠. 벌금이 이미 납부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기 위해서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했는데, 물론 검사에게는 4794에서 보는 것처럼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처럼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반대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서 불복할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4795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복이라는 것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서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 상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는데, 4795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그런 경우 판례는 재판의 이유를 다투기 위해서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의 이유를 다투는, 재판의 이유를 다투는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소의 이익은 원심 재판에 잘못이 있는가, 재판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상소를 한다 하는 상소 이유와는 구별이 되겠습니다. 상소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강의에서 항소 또 상고, 항고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상소 이유와 상소의 이익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상소의 이익은 상소 이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상소의 이익이 없다면 상소 이유 유무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상소는 부적법한 그런 상소가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상소의 이익은 상소가 적법하기 위한 적법 요건으로서 상소의 이익이 없다면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느냐면 상소 기각의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검사는 어떤 경우에 상소의 이익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검사의 상소 이익인데요. 검찰청법 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를 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조항을 근거로 해서 검사는 원심 재판에 오류가 개입되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소도 제기할 이익을 갖는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영미법과 우리 법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영미에서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검사의 상소, 특히 무죄 판결에 대한 상소는 이중유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상소로 다투게 하는 것은 이중유형 금지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이중유형 금지에 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영미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원칙적으로 상소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어서 법 체계를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사의 상소이익을 정리하자면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묻지 않고 검사에게 상소이익이 인정이 된다. 한편 피고인의 상소이익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그 불리함을 없애기 위해서 상소할 수 있는 상소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상소할 수 있는데 과연 피고인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그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의 주관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사회 윤리적 입장에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사회 통념설, 순수하게 객관적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객관설 등의 입장이 있는데요. 먼저 4802에 보시면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면소 판결 또는 관할 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 형식재판을 구하는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형식재판을 받기 위해서 상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일치된 견해의 입장입니다. 한편 피고인이 반대로 관할 위반의 판결, 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 면소 판결과 같은 형식 판결을 받은 경우에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상소이익이 있는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4802의 논리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와 같은 형식 재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상소가 허용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례 입장은 어떤지 아래 판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년에 선고된 97도 1211 판결을 보시면요. 이 사건 공소 사실이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치상이었는데요.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죄를 선고해야지 왜 공소를 기각했느냐는 것이죠. 공소 기각은 이제 형식 판결인데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해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상소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4806에 보시면 공소 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 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4802에서는 무죄 판결이 가장 유리하다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803에서 문제되는 이런 경우 판례는 다시 무죄 판결만이 가장 유리한 판결이라고 보지는 않고 형식 재판이 있을 경우에도 공소기각 재판이 있으면 유죄 판결의 위험으로도 벗어나기 때문에 피고인의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부적법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구하는 상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선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02와 4803을 같이 이해를 하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유리한 판결은 나올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4803에서는 형식재판, 공소기각과 같은 형식재판을 받았으면 이미 유죄 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것도 피고인 무죄를 구하기 위해서 청구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라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면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상소가 허용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상소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앞서 본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무죄 판결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구하는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지금 판시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는데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다. 무죄나 유죄와 같이 실체 판결을 청구하는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기 위한 상소가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보시면 대법원 84년 11월 27일 선고 8사도 2106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미 면소 판결의 본질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강의한 4552하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요. 원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83년 5월 10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서 같은 해 8월 23일 확정된 사건의 9월 7일자 82년 9월 7일에 한 폭력행위인 야간상해 범죄 사실과 이 사건으로 기소된 82년 8월 17일에 한 폭력행위 야간 폭행 공소 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폭력 습격의 발로로 인정된다 하여 확정 판결받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이 사건 폭력행위인 공소 사실은 포괄일제 관계에 있어서 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미친다고 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면소를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즉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행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구하기 위해서 상고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 위와 같은 상습 인정에 수긍이 되고 확정 판결의 기판력 조처에 관한 판단은 인정을 했고요. 4800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구하기 위해서 상고를 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면소 판결에 대해서도 무죄라는 실체 판결을 구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그리고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를 구하는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한편 아래 글을 참고 삼아 읽어보면요.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이익인 재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요.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무죄 판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안 되고 면소나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을 구하는 상소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 형식 재판을 구하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가장 이익인 재판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이익이 된 면소나 공소기각 관할 위반에 대해서 가장 이익이 되는 무죄 판결을 구하기 위한 상소는 허용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는 공소기각 판결이 무죄 판결보다 불이익한 것이 아니다. 또 면소 판결이 받은 피고인에게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상소 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걸 같이 묶어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음을 이유로 드는 견해는 면소 판결 같은 경우에 피고 사건의 소송 조건이 결여되면 법원은 유죄, 무죄, 실체 판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같이 역시 묶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의 상소 이익과 검사의 상소 이익을 포함해서 상소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일부 상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25분, 30분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부 상소까지 다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상소와 먼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342조 1항은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일부 상소에 대한 규정이 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일부 상소는 재판의 객관적 범위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그러므로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상소하는 경우는 일부 상소가 아닌 것이죠. 재판의 객관적 범위, 범죄 사실이라든지 이런 객관적 범위에 대한 일부 상소를 말하는 것이지 피고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상소했다 그래서 그걸 일부 상소라고 하진 않는다. 한편 342조 2항은 계속해서
일부 상소가 가능하다고 1항에서 얘기하면서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즉 상소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소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것은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에 모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결국 일부 상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단순일제나 상상적 경합과 같은 과형상 일제 등이 상소에서 불가분으로 취급되게 되겠지요. 이와 같은 경우를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범위가 재판의 객관적 범위에 대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상소하더라도 상소가 나눠지지 않고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전부에 대해서 상소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일부 상소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느냐, 즉 어떤 경우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일부 상소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합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상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합범의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다른 수개의 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재판 내용이 가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부 상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네, 판결이 있는데 주문이 있고 이제 이유가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범죄 사실에서 보니까 A죄도 있고 B죄도 있습니다. A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B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A죄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A죄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A죄에 대해서 일부 상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B죄에 대해서는 상소하지 않고요. 그래서 4818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를 예를 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경합범이 있는데 A죄와 B죄가 경합범인 경우에 A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B죄에 대해서는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과 같이 서로 다른 주문이 선고된 경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경합범 전부에 대해서 A죄도 유죄, B죄도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A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B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판결 주문에 2개 이상의 다른 형이 병과된 경우,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위에다 그려서 설명했던 것처럼 A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처한다, B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처럼 다른 형이 병과되면 당연히 일부 상소가 가능하겠죠. 경합범에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A죄, B죄 모두 A죄, B죄 모두 피고인은 무죄라고 해버리면 A죄에 대해서만 다툴 수도 있고 B죄에 대해서만 무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다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도 일부 상소가 가능합니다. 한편 수개의 공소사실이 확정 판결 전후에 범한 범죄이기 때문에 수개형이 선고된 경우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사후적 경합범이라고도 하는데 A죄와 B죄 사이에 그렇죠? A죄와 B죄 사이에 확정 판결이 있어서 A죄에 대해서 주문이 선고되고 B죄에 대해서 주문이 선고되는 경우가 37조 후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경합범의 경우 일부 상소가 가능합니다. 4818은 잘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경합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때에는 4819에 보시면 A죄와 B죄가 있는데 A죄도 유죄로 인정되고 B죄도 유죄로 인정이 돼서 A죄와 B죄 전부에 대해서 피고인이 징역 10월에 처해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징역 10월이라는 그 경우에는 A죄와 B죄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고 하나의 죄에 대해서만 항소하더라도 일부 상소의 경우에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해서 B죄도 상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개의 범죄 사실이 전부의 형과 유기적으로
A죄, B죄에 대해서 전부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징역 10월이라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합범에 대한 상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어떻겠습니까? 죄가 하나, A죄라는 하나의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이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의 효력이 그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는 것이 앞서 봤던 상소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죄라는 것은 단순 일죄, 포괄 일죄, 과형상 일죄 등 A죄라고 일단 표현을 하면 그 A죄가 단순 일죄의 경우나 포괄 일죄의 경우나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A죄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일죄라고 하면 일죄에는 이렇게 단순 일죄, 포괄 일죄, 과형상 일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소, 재판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형법 총론에 나오는 사실은 형벌론에서 나오는 경합범의 처리라든지 죄수론, 특히 형벌론과 앞에 나오는 죄수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될 것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수론과 경합범 이런 부분이 잘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집행유예니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소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거나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같이 필요한 부분을 펴놓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죄의 경우에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일부에 대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고요. 한편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 제기 효력도 예를 들어서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상소하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상소를 하면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상소 제기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한편 세 번째로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몰수나 추징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가형인데요. 덧붙여졌다는 얘기죠. 주형에. 그런데 주형과 일체가 됐다고 인정이 되는 주형이 있고 부가형이 있는데 이 주형과 일체가 됐다고 인정이 되는 부가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일죄의 경우 주문의 내용이 서로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형과 분리하여 몰수 또는 추징, 집행유예, 환영 처분 등에 대하여만 상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판결 주문의 내용을 이해하면 알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주문과 더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일이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만 원을 몰수한다 또는 추징한다 이런 주문이 같이 나가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하는 집행유예 판결도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벌금형도 있다 그러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와 같은 환영 처분, 노역장 유치에 관한 처분도 예를 들어서 징역 10월과 벌금형이 또 나갈 수 있다 그러면 병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죄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요 주된형인 징역이나 벌금형의 이외에 몰수, 추징, 집행유예, 환영 처분만 분리해서 상소할 수는 없고 다 같이 상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에 대해서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4824와 같은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몰수나 추징에 대하여만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서 부가형에 관한 부분과 함께 몰수 추징에 관한 부분과 함께 주형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한 부분이라면 징역 10월 또는 벌금 얼마에 같은 주형에 관한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2008도 5596 판결 아래에 나오는 판결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도 5596 전원합의체 판결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소 불가분의 원칙
또 일부 상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읽어보시죠. 같이 4825에 보시면요. 형사소송법 제342조는 제1항에서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서 일부 상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제2항에서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어떻게 해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여 이 경우에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피고 사건 전부에 미쳐서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일부 상소가 피고 사건의 주의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불가분의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를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 사건의 주의적 주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이 그런 경우의 하나이고 또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경합범에 대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죄에 대한 것 이런 것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앞서 저희가 다 살펴본 바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향정신성 의약품 매매를 중간에서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알선의 대상이 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주문해서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몰수나 추징을 아니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고를 제기하고 부가형에 관한 것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 이유로 원심 판결에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범위를 오해했다. 이 범죄의 경우 필수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을 살펴봤더니 이 법이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정은 몰수와 추징에는 이제 필요적 또는 필수적 몰수 추징이 있고 임의적 몰수 추징이 있는데요. 역시 몰수 추징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형법 총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에 해당하는데 그 요건에 해당하는 한 법원은 반드시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여야 되는 것이죠. 필요적이니까요. 근데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인으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참고표에도 표시해놨지만 몰수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몰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징벌적 성격의 몰수가 있다. 그러면 이익박탈적 몰수와 징벌적 성격의 몰수를 구별하는 실익은 어디에 있느냐? 이익박탈적 성격의 몰수에서는 개별적, 분배적 추징 원칙에 따른다. 그래서 몰수할 사람에 대해서 몰수 또는 추징을 하지만 징벌적 성격의 몰수에서는 여러 사람에게, 범행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는 여러 사람들에게 모두 공동으로 연대해서 추징할 수 있는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규정했던 그 부분은 징벌적인 성격의 것을 가지는 처분으로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몰수나 추징이 원래 부가형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피고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에 부과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고 본인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사건의 주의적 주문과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주문은 상호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검사가 비록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 제기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지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 불복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상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봐서는 안 되고 몰수 추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서 징역형 선고에 관한 부분까지 미쳐서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그와 달리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한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상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던 기존의 판례들은 폐기한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주형과 일체를 이루는 부가형에 대해서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고 몰수 추징 부분에 대한 상소만 한 것도 효력이 있고 상소 제기의 효력은 전부에 대해서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사건이죠. 한편 2009년 다음에 나오는 판결을 보시면요.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8도 11,921호 판결을 보시면 죄명이 이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선언법 위반 이런 죄명으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4,834에 보시면 원심은 피고인 일의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그리고 선언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선언법 위반에 대하여는 별개로 벌금형을 병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문에서 자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와 잠깐만요. 범죄될 사실은요. 범죄 사실은 이유에서 나오겠지만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그리고 선언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 범죄가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하고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하나의 형으로 징역형을 선고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이라고 하죠. 선언법에 대해서는 그와 별도로 주문에서 벌금 1,000만 원에 처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고된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앞서 설명한 것과 비교해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4,835에 보면 이 경우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업무상 과실선박 파괴죄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은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아까 말씀드렸죠. 경합범에 대해서 경합범의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형이 유죄로 선고된 경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선박 파괴죄 요 죄에 대해서만 원심 판단의 위법이 있는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부분까지 함께 파기되어야 됩니다. 왜?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죄에 관해서만 잘못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 해양오염방지법까지 묶어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파기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별개의 벌금형이 선고된 선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상 별개로 분리 취급되어야 하므로 그렇죠? 업무상 과실선박 파괴죄나 해양오염 죄명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죄와 선언법 위반은 두 개가 서로 별개의 범죄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별개의 범죄로 취급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괄호 속에 있는 부분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 공부한 바가 있죠. 어떻습니까? 일부 상소가 어려워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일부 상소가 허용이 되고 그렇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상소 제기의 효력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까지 미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경합범의 경우라든지 일죄의 경우라든지 또는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부가형의 경우 어떻게 상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이렇게 하나씩 주문과 범죄 사실의 구조로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